안녕하세요. 듀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작은 인사이트라도 덜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 가을에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명예교수 한성열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또 마무리를 비운 뒤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천만에요. 우리 비욘디 우리 시청자님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 밤 새워서 할 수 있어요. 밤 새워서라도. 그러면 오늘 한번 열심히 이야기를 네.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교수님한테 가까운 사이와 대화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의식부터 알아야 한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개 경우에 가까운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부부 관계라든가 또는 부모 자녀 관계들, 이 관계를 잘 맺고 싶지 않은 가족은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도 본의 아니게 그게 잘 안 돼서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사실은 그 무의식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그렇죠. 무의식적인 힘이 작동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은 자극적으로 하려고 무의식을 알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그럼 그런 것도 좀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이 자극적인 게 아니고 그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나의 무의식을 내가 알지 않으면 그 무의식의 그 덫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 들으니까 융이 얘기했던 말 중에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할 때까지 그것은 당신 삶을 지시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만큼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삶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지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죠. 근데 이제 융 같은 분은 프로이트랑 쌍벽을 이루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하는 정신 분석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 두 분의 무의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이제 그걸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 사실 프로이트도 그렇고 융도 그렇고 우리들의 행동 또는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무의식의 영향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게 의식과 그 무의식의 비유를, 무의식에 비하면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이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러면 한번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례는 뭐 상담의 사례가 사실은 거의 다 이 무의식을 찾아내는 건데요. 사실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의 그 상담 혹은 심리치료의 정의는 무의식의 의식화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어떻게 의식화하게 도와주느냐 하는 것이 이 심리치료나 상담의 요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 무의식은 사실 그 사례라는 게 좀 다 좀 가슴 아픈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대학교에 이제 법대 학생이 한 1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그 법대 1학년 학생이 1학기 이제 성적이 너무나 잘못 나와가지고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성적을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성적이 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울 정도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냐 하고 그 연유를 알아보니까, 이 학생이 그러니까 1학기 학기말고사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열심히 그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문제를 딱 받은 다음에 갑자기 이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도 생각이 안 돼가지고 1시간 내내 끙끙거리다가 그 답안지에 그냥 한 줄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냥 백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법대를 들어올 정도 됐으면 공부를 굉장히 잘한 애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과목은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과목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하고 거의 밤을 새면서 다음 과목의 준비를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고 나면 하늘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끙끙거리다가 또다시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만 써놓고 나왔는데 그 1학기 학기 말에 시험 보는 모든 과목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다 백지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성적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 나쁘니까 학교에서는 학사 경고를 준 거죠.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너는 이제 학교를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실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 그 최 PD님 생각에 이 학생은 왜 이럴 것 같아요? 너무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까먹은 게 아닌가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그 잘하려고 하는 부담이 강해서 그랬다. 뭐 되게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법대에 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조용하게 얘기하다가 조금씩 언성이 커지면서 사실 자기는 법학을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씩 이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너는 뭘 하고 싶었니?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은 연극 드라마를 하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그 법조인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네가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법대를 간 다음에 나중에 법조인이 되라. 그래서 자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언성이 높아지더니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전부 다 아버지가 정해가지고 자기한테 강압적으로 시켰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랐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 이제 예를 들면 중국 음식점에 가도 가족들한테 뭘 먹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짜장면이다. 그리고 짜장면 통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는 한 번도 말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게 물론 한 번에 된 건 아니고 이제 몇 번의 상담을 제가 이렇게 축약을 해서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왜 자기가 시험을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백지를 냈는지가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안 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내가 안 해주고 복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도 열심히 준비한 거를 아버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고 이 함부로는 뭐라고 못할 거다. 머리가 하얘져서 못한 걸 어떻게 욕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려고 그랬다. 이게 이제 무의식의 의식화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버지도 1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궁금하니까 너 성적표를 좀 보자. 그래서 성적표를 갖다가 보여드렸는데 아버지도 딱 보더니 너무나 성적이 낮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적이 조금 나쁘면 욕을 하는 텐데 성적이 너무 나쁘면 욕을 못 합니다. 기가 차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자기가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걸 쭉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이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도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너무나 섭섭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네 인생을 그렇게 망치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그럼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네 아들이 이래저래 뭘 하든지 간에 대학을 나오는 거는 중요하니까 그럼 내가 힘들게 들어간 대학이니까 졸업은 하겠다. 그 대신
앞으로 내가 뭘 하든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아들을 잃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얘는 그 이후로는 아주 재밌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성적도 좋게 하고 졸업을 하고 지금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굉장히 잘 살죠. 이게 무의식의 의식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고 하는 이거는 무의식으로 내려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시험을 보면서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보이거나 뻔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좀 상담을 하고 내 무의식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꺼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그렇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상담이라는 게 처음에 나는 이런 문제 가지고 힘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상담이 깊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처음에 가지고 온 문제는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닐 경우가 많죠. 그것도 신기하네요. 처음에 내가 이게 문제라서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죠. 빙산의 일각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대학생 같으면은 상담받으러 온 이유는 왜 내가 시험을 답을 쓰려고 그러면 하늘이 하얘질까요? 이게 이제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깊게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복수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 가족에서 기인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 일단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럼 무의식을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의식 뭐 이런 거 얘기하면 프로이트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근데, 뭐 성적인 그렇죠. 충동, 공덕성. 근데 사실 모든 상담에 관계되는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이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거의 다 인정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무의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거는 접근 방법이 좀 다른데, 이 무의식이라는 거를 그나마 처음으로 심리학에서 체계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이트가 한 어떤 이론을 우리가 다 얘기하기는 사실 좀 길지만 프로이트의 공헌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의 현재 행동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이유하고는 다른 무의식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중요한 이제 교훈인데, 그거는 뭐 융이라든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다른 거는 뭐가 무의식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들어간 무의식을 어떻게 다시 의식화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비난을 받을 나의 감정과 생각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억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그 이제 예를 들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 나는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에게 복수를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비난을 받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아버지가 너를 대학을 보내려고 얼마나 힘들게 애를 썼는데 네가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 은혜도 모르고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감정을 무의식으로 내려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다는 거를 스스로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것뿐이죠. 네. 근데 보통 그 이제 프로이트도 얘기한 것들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뭐 어린 시절의 경험들, 뭐 기억들인데 다 부정적인 거랑 어울려져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러내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거, 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그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비난받을 내용들은 무의식으로 내리누른다 하는 게 이제 프로이트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적인 거, 섹스하고 관계되는 거, 또 하나는 공격성.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이 제일 느끼고 있는 이들하고 보통 욕망인데, 이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양심의 비난을 받으니까 네. 이런 무의식으로 내려놓는다. 근데 그러면 무의식으로 내려놓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무의식으로 내려놓는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네. 이거는 계속 우리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상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PD님이 억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억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아버지한테는 드러나지를 못하지만 아버지하고 유사하게 생긴 사람한테 이유 없이 화가 난다든가. 예를 들면 뭐 교수님이라든가. 물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그 여학생 하나가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자꾸 강의 시간에 둘이 소곤소곤 되는데 이게 강의할 때 보면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네. 이게 남자끼리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남자하고 여학생하고 둘이 저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여학생이 자꾸 옆에 있는 남자친구하고 소곤소곤하면 그래가지고 몇 번을 제가 사인을 보냈는데 안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너희 둘이 나가라. 오늘은 내가 출석한 걸로 해줄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나가라. 너희들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신경이 쓰인다. 네. 그랬는데 그 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 여학생한테. 이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수님이 저희 아버지를 닮으셨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근데 사실은 교수님한테 화가 난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한테 화가 났는데 교수님이 아버지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서 아버님한테 교수님을 자기가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상담 심리학 수업이었나요? 아니 일반 학부 일반 수업인데. 학부 수업인데요. 무의식을 스스로 이렇게 깨닫기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도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런 방어 기자나 이런 강의를 아. 성격 심리학이 하니까. 되게 엄청 신기하네. 그러니까 약간 무의식을 좀 이렇게 의식해서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내 행동들도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 같네요. 또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느 그 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인데 이 남자 도덕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도덕 선생님이 이 밤마다 잠을 안 자고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도덕 선생님인데. 도덕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생각하기에 얼마나 이 도덕 선생님이 이게 참 안 되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겠어요. 이 도덕 선생님이 그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는 도덕이 뭐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본인은 밤에 잠 안 자고 포르노를 보니까. 속은 기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상담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상담자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문제의 원인은 이 부인한테서부터 비롯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보다 보면 이게 이제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왜 도덕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 말씀이 도덕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성관계를 자주 안 가져도 될 줄 알고 도덕 선생님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 선생님 주제에 자꾸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추근대는 바람에 자기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했더니 그때부터 자기 남편은 포르노를 보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 때문에 왔는데 알고 보면 본인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성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느냐 하는 거를 이제 쭉 찾아가다가 우리가 찾아낸 거는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 가까운 친척분한테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떠오른 거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내가 금기해야 된다 이런 걸로 돼가지고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가능하면 이제 성적인 관계는 피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뭐 도덕 선생님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그걸 풀어야 되는데 네. 도덕 선생님과 딴 데서 못 풀고 포르노로 푼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례들을 하나씩 이렇게 들어보면 일단 저희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런 것들이 저희의 생각 그리고 나아가선 행동, 선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무의식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래야만 운명이 바뀌어지죠. 그래야만 바뀐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꼭 이제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 하듯이 막 습관도 고치려고 하고 성격도 좀, 뭐 내년에는 뭐 화 안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만약에 내가 내 뭔가 이런 행동이나 생각에 있는 그 무의식들을 잘 알면 혹은 파악을 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하루 만에 바뀌듯이 이런 일들도 좀 일어나나요?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행동,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건 되게 하면 본인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다가 3일 지나면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 원인, 그거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무의식적 원인이 뭔지를 그대로 놔두고 의식적으로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그거는 의식이 무의식한테 못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볍게 얘기하면은 뭐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콜릿을 하루에 하나는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초콜릿을 일주일에 하나만 먹어보자 해도 이제 실패하고 이런 경우도 이제 상담을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상담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원인이 얼마나 무의식에 깊게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 있다는 건 어린 시절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좀 길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해질 수 있지만 상담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100% 우리가 어떤 증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표현이 되게 재밌네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이제 무의식이 좀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꿈, 그리고 좀 말실수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신과 교수님들이나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이 나오면 이런 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질문이 많이 올 정도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그 꿈이나 말실수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 반영되는 아주 좋은 창구 중에 하나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꿈이라는 게 무의식을 찾아가는 왕도죠. 왕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유명한 책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어떤 문화사가 바뀌는 게 이게 이제 인간은 그 전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는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라는 건 의식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고 그 무의식에는 제일 게 성적인 욕구고 또 하나가 이제 공격력. 그러니까 공격력이라는 건 화가 나면 누구 죽이고 싶다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 사회가 막고 있으니까 억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억압된 그 감정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오려고 그래요, 자꾸. 근데 그게 그대로 있는 대로 솔직하게 나오면 이게 막으니까 이게 옆 사람으로 간다든가 이런 가든가 아니면 꿈으로 과장돼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 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꿈을 꿨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안 되는 이런 꿈들도 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라든가 공격력이 그대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니까 꿈인데 그래서 그 꿈을 잘 해석을 하면 그 우리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그 감정이라든가 이게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말실수했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말실수라기보다는 내 무의식에 있는 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많이 나타나는 게 술 취하면 많이 나타나죠. 아, 그렇죠. 술 취하면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는 이게 이렇게 누르는 억압의 힘이 약간 술 취했기 때문에 이게 느슨해지면 이게 확 올라오죠. 그러니까 술 취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전혀 다시 술 깬 다음에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술 취하면 하잖아요. 이게 다 무의식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담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좋은 표본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왜 꿈의 해석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꿈을 꾸시고 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돼지 꿈 꾸게 되면 뭐 돈 들어오니까 먼저 그 사고 먼저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꿈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당사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꿈의 표면적인 그런 내러티브가 아니라 그 그거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너한테는 어떤 느낌이 드니 그때 나타난 그 대상이 어떤 걸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굉장히 생생한 꿈을 하나 꿨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어떤 이 여자분이 계시는데 꿈을 꿨는데 그분이 대통령의 부인인 거예요. 현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대통령 관저에 초대를 해가지고 내가 그분이랑 같이 대통령이 사는 관저에 들어가서 이제 관저도 둘러보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 있는데 거기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이제 조용히 앉아서 이제 해석을 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나타난 그 같이 공부하는 그 여자분이 어떤 의미가 나한테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갑자기 대통령 부인이 됐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 내가 해석 의미를 찾아 나가는 과정. 상담사니까 스스로 찾아볼 수도 있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꿈을 굉장히 잘 해석해 들어가는데 우리 모두는 자기가 꿈꾸러 간다면 아침에 개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죠. 그런데 사실 프로이트나 융이나 우리도 다 훌륭한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그분들은 자기 꿈을 소중하게 여기고 해석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심층 심리를 깨달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버린다는 게 다른 거죠. 네. 그 꿈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난 게 저희가 막 이빨 빠지는 꿈이나 막 손톱이 계속 깨지거나 빠지는 꿈들을 꾸면은 이제 그 네이버에 꿈의 해석이라고 치면 뭐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수님 책인지 어떤 책인지 봤는데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좀 아들이 오랜 기간 아파서 아들 병 간호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들이 죽고 그다음에 혼자 요양병원에서 이제 간호 업무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손톱이 부러지는 꿈을 꿔가지고 왜 자꾸 이런 꿈을 꿀까 하고 상담을 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이 내가 아들 병 간호를 할 때 좀 이렇게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다 보니까 손톱이 많이 깨졌었는데 내가 그때는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는 그걸 느끼고 싶어서 그런 꿈을 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도 하던 뭐 기억이 그럴 수도 나더라고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표면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연상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데서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자주 꾸는 꿈이 뭐냐면 한참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제가 아래 하의를 하나도 안 입고 있는 꿈을 가끔 꿔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강의를 하면서도 이거 내가 강의 끝나고 이걸 어떻게 내가 집에를 가지? 지금 이게 내 강의 듣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런 꿈을 가끔 꿔요. 그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B&D 같은 데서 앞으로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다고 날 이제 정해지면 요거 가까이 오면 되게 한 번 정도 그런 꿈을 꾸죠. 긴장돼서 그런 거. 그렇죠. 이게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꿈을 꿀 때는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고 집에 갈 때쯤 돼서 보면 아래 하의를 하나도 안 입고 있는 이런 꿈으로 꾼다든가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그러면은 좀 저희 시청자분들이 꿈 얘기하면 좀 해석해 주실 수도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내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들이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그 꿈에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윤희님이 꿈에 집으로 호랑이가 들어왔는데 로또 맞을까 싶어서 사셨는데 꽝이었다고. 안 됐어요. 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호랑이 꿈을 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것.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자유연상을 해야 되거든요. 자유연상이요? 그게 뭐냐면 호랑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이 연상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나가면 나중에는 정말 그 꿈의 그 의미가 뭐냐는 걸 많이 이제 핵심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뽀로뽀로미님도 고딩 때 그런 꿈을 많이 꾸셨대요. 맨날 긴장하고 뭐라 하시다 보니까. 저분도 앞으로 크게 되실 분이네. 네. 해피투게더님은 꿈은 반대라고 하던데 또 이런 맥락에서는 아닌 것 같네요라고도 댓글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꿈이 반대라는 거는 되게 나 이런 좀 안 좋은 꿈 꿨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위로하느라고 야 꿈은 반대라고 그러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꿈이 진짜인지 반대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겠네요. 심리학에서도 제일 지금 연구가 제일 힘든 게 저 꿈이 뭐냐. 하긴 뭐 데자뷰 이런 것들도 있고 예지몽, 태몽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궁금하지만 일단은 꿈 얘기는 여기서 하고 말실수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제 수정 테이프님께서 예전에 뭐 싫어하는 사람한테 말실수를 종종 했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진심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셨거든요. 저분이 아주 무의식이 뭔가를 잘 아시는 분이네. 네. 근데 혹시 그 말실수 뭐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재밌는 사례? 글쎄요. 그냥 뭐 단어 가지고 좀 하나씩 이렇게 바꿔서 어쨌든 뭘 실수를 하든 어쨌든 그런 것들도 뭐 화가 나가지고 막 있으면 네. 뭐 교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뭐 교수 그 새끼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자기도 깜짝 놀라겠죠.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어요. 근데 실수가 아니었던 아닐 수가 많죠. 근데 이제 그 듣는 교수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우리 다 실수로 하자 그러고 넘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암모나이트 질문 하나 받고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러니까 공포 이런 감정들도 사실 저희가 어디서 뿌리가 있는지를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암모나이트님께서 무의식의 세계로 그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귀신이 너무 무서운데 어둠도 무섭습니다. 이런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근데 귀신이 안 무서운 분이 계신가요? 과학자분 PD님은 귀신 안 무서우세요? 저는 완전 무서워요. 되게 다 귀신은 무섭지 않나? 근데 과학자분들은 되게 센 척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센 척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건데 진짜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하는 게 네. 반동형성이라는 반응이에요. 일부러 막 어려운 얘기하면서 그럼요. 그 있을 수가 없다. 뭐 중력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동형성이다.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난 귀신이 무섭다. 네. 어둠도 무섭다. 이게 표현하는 걸로도 굉장히 덜 하는데 네. 그걸 하고 싶으면 상담 받으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견적이 좀 오래 가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냥 사시면 네. 오히려 될 것 같아요. 귀신 안 무섭다는 게 오히려 더 그런데.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누가 귀신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뻥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귀신 없다고 막 강조하는 사람이 속으로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긴 그건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교수님께서 쭉 얘기를 해주신 것들 들어보면 무의식을 알면 내 삶을 좀 탐구해 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상담사시잖아요. 그럼 상담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무의식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르고 그냥 사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질문 자체가 약간 이제 좀 모순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무의식 자체는 내가 의식을 못하는 부분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무의식을 의식하나요?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의식을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의식을 못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건데 프로이트식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게 소위 웨디퍼스 컴플렉스라는 거잖아요. 웨디퍼스 컴플렉스라는 거는 자기의 그 이성의 부모를 좋아하고 동성의 부모를 미워한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네. 이게 3살에서부터 5살 정도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 같으면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해서 나 엄마랑 같이 살을래? 이런 얘기하고 아버지는 미워하니까 뭐 아버지가 예를 들면 출장 갔다 그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애들이 진짜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게 이제 어머니하고 내가 살고 아버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여자아이들 같으면은 아버지하고 살고 어머니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냥 다 통칭 이제 웨디퍼스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 3살에서부터 5살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소위 슈퍼에고라는 양심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기억이 전부 다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우리 최 PD님은 제일 어렸을 때 나는 기억이 몇 살 때 기억이 나요? 저는 5살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왜 그 전에 건 기억이 안 날까요? 뇌가 안 커서. 되게 이제 그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 네.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그때가 웨디퍼스 컴플렉스가 일어났다가 이게 해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게 아하 예를 들면 어린애 같으면 내가 엄마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난 엄마하고 살고 싶어 아버지는 미워 이러면 엄마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오히려 이 야단을 치니까 얘는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엄마도 내 편이 아니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요걸 무의식으로 요 생각이 다시 안 나타나게끔 하면서 요걸 못 올라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게 소위 양심이거든요. 응? 네. 그래서 그리고 요때 이전에 모든 기억은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뭐가 큐가 있어가지고 요때 이 기억이 생각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정신 분석 쪽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Great Oblivion이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큰 망각이야. 그래서 아주 5살 때 이전에는 모든 걸 잊어버려요. 예를 들면 어른이 돼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이제 실연을 나간다면은 그 이제 좋을 때 주고받았던 편지나 선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선물 받은 거나 편지나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버리지 않나요? 버려야죠. 그거 왜 버리냐면 이거 보면 자꾸 생각나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웨디퍼스 컴플렉스가 또 생각이 나면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모든 거를 그 5살 이전에 모든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융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물론이죠. 근데 이제 융하고는 좀 다른 거는 융은 무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융이에요.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이 융은 프로이트의 무의식하고 다르게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우리 조상이 쭉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집단적 무의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 좋은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무의식의 상태로 전해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융에 의하면 무의식을 알아내는 게 프로이트도 좋아지는데 이유는 융은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융은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무의식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개인의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의 무의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뱀 좋아하세요? 뱀? 아니요.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요. 어린애들한테 뱀을 보여주더라도 어린아이는 처음 뱀을 볼 때마다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해요. 네. 근데 얘는 뱀이 왜 무서울까요? 이제 조상 중에 뱀한테 물려주고 그게 이제 이용식으로 하는 얘기인데 얘는 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무서울 필요가 없겠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얘가 물렸다고 하면 그때부터 무섭겠죠. 네. 근데 처음 물리지도 않았는데 뱀이 무서운 거는 우리 조상들이 이 그 뱀에 물렸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자손손이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의 무의식으로 뱀은 우리들이 물리면 죽는 거니까 뱀은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게 선조들의 경험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집단적 무의식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뭐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기에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뭐 됐다 이런 얘기가 창세기 그때도 등장하는 동물이 뱀이잖아요. 그리고 뱀이 뭐 네 발바닥 뭐 발뒤꿈치로 물 거다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다. 그래서 융하고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그 개념이 달라요.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양심의 처벌을 받을 게 들어가는 거고, 융은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것들이 우리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을 알게 되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굉장히 무의식을 보는 게 다르죠. 네. 음. 오히려 융의 무의식은 조금 더 현대적으로 뭐 진화 심리학이나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진화 심리학 자체를 내가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뭐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되었고 뭐 이런 방향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이러한 이제 그것들이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람의 얼굴하고 개의 얼굴하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네.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얘는 지금 개하고 사람하고를 개는 본 적도 없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태어날 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하고 같이 있어야지 네가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이미 알고 태어난다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몇 달이 좀 더 있다 보면 여자 얼굴하고 남자 얼굴하고를 두고 보여주면 어느 얼굴을 보는 걸 좋아할까요? 엄마 얼굴이요. 여자 얼굴을 보는 걸 훨씬 좋아하는 거야. 그거는 쭉 우리 조상들이 사람도 이런 얼굴이 있고 이런 얼굴이 있는데 이런 얼굴이 여자 얼굴인데 너는 이쪽 얼굴을 따라가야 안 죽는다 하는 거를 이게 우리 조상들에게 내려온다는 게 이게 융식의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무의식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생각, 행동, 감정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융이 얘기하는 것까지 들어보면 생각보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은 정말 큰 분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데요. 네. 그게 뭐 내용 자체가 무슨 수학 어려운 거하고는 좀 달라요. 네. 이거는 뭐가 어려우냐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이론가마다 그 용어의 정의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자기 실현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기라는 개념이 그 이야기를 하는 학자마다 좀 개념이 달라요, 다. 그래서 자기 실현을 한다는 게 그게 각자 어느 이론을 내가 그걸 설명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니까, 사실 그래서 같은 이론인데 이 용어를 사용하지만 다르니까,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무의식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로이트식의 무의식을 얘기하시는지 융식의 무의식을 얘기하시는지 요거를 조금 더 알아야 조금 더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심리학이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무의식을 내가 어쨌든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스스로 깨닫기가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이런 내 무의식을 한번 탐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뭐 일기 쓰기라던가 이런 걸로는 안 되나요? 되죠. 근데 일기를 쓰는 거 생각을 썼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여기 어느 분이 심리 상담을 받아볼까 고민이 되는데 금액도 좀 부담스럽고 센터를 고르는 기준도 모호하다 그러는데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좋은데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상담이라는 것도 상담자가 어떠한 식의 상담으로 전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분도 있고 무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분도 있고, 또는 의식 중에서도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분도 있고 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상담센터를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네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여러 번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좀 믿을 만한 데 가가지고 이제 좋은 상담소 같으면 이런 방법을 하시는 상담
선생님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 이제 처음 들어보고 그 상담을 받으러 온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냐, 또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상담을 들어가기 전에 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안내를 잘 해주는 데가 좋죠. 안내를 잘 해주는 데가 좋다. 그런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요새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왜 잠을 못 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상담사님들은 얘기를 해주시나요? 그럼 어떤 상담이 필요하다?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잠을 못 잘 때가 어떨 때는 잘 잘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잘 못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떨 때 잠을 잘 못 자시나요?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내담자는 처음에는 모르는 걸 상담자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걸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원인이 뭔가 하는 걸 같이 찾아가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원인일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찾아내고, 그러면 그게 잠을 못 자게 하는 원인이 된 또 다른 어렸을 때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이렇게 찾아가 본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조를 해가면서 그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게 팔자가 그렇다든가 네. 무슨 뭐 점을 친다든가 이거는 상담하고는 상당히 다른 접근인 거죠. 그거는 다른 거 알 것 같아요. 뭐 사주팔자라던가 뭐 이런 거랑은 다른 것 같다. 그 평안한 가을님께서 상담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참 어려운데 어떤 자세로 대화를 진행해야 내담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하기로 하지 않았네요. 대화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시간에. 그래야지 또 다음 시간에 이분 꼭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그 대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그때 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가르쳐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뻥이 아니었다. 과장이 아니었다. 정말로 내가 좀 바꾸고 싶은 습관이나 행동들이 내 무의식 아래에서 나오는 것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든지 혹은 스스로 능력이 있다면 좀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던 교수님 제자처럼 찾아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이제 그 방어기제라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데 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이분의 그 무의식적인 성향이 뭔가 하는 걸 알아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들으시게 되면 또는 나도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원인이 무의식적으로는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책에 써 있어요. 이 책 소개를 좀. 맞아요. 이 책 저희 오늘이랑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까지도 좀 참고하게 될 책인데요. 이 책을 사실 저는 읽었습니다. 저도 그 교수님 처음 모실 때 이북으로 사서 읽었는데요. 방어기제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의식을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주신다 그래서 막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효과들 있잖아요. 뭐 그런 효과들, 여러 가지 그런 재밌는 효과들을 얘기해 주시려나 했는데 쭉 이제 그 사례와 방어기제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투가 교수님이랑 정말 똑같이 느껴지는 책이었어가지고 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드립니다. 내 방어기제를 가지고 내 삶을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책인데 혹시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충분히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교수님 혹시 저희 비욘디 구독자분들께 뭐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글쎄요. 따뜻한 말이라는 게 사실 상담 심리학자가 하는 따뜻한 말이라는 건 아픈 사람들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 강의를 이렇게 밤늦도록 들으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좀 더 변화시키고 이게 상담의 오해가 내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계속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도 마음이 건강할 때 하는 거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마음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음의 건강에 한번 관심을 갖는 기회를 갖고 또 오늘 밤은 모두 잘 주무시고 또 좋은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